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밤이 늦어서 그냥 자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밤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네요. 자, 23페이지 오른쪽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트버 문골로 그 학자들을 외워 주십시오. 이게 이제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흐름이 지역 중심 경찰활동, 문제 지향 경찰활동, 이웃 지향 경찰활동 이렇게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 경찰활동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은 그냥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은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요. 또 일선 경찰을 중시합니다. 문제 해결, 일선 경찰.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일선 경찰에 형광표를 좀 칠해 주시고요. 이웃지향 경찰 활동은 소외를 중시하고요. 그러니까 소외라는 것이 이겁니다. 어, 이 이웃 주민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웃지향 경찰 활동에서는 소외를 없애면 곧 범죄를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를 중시하고 또 지역 조직, 여기서 지역 조직은 민간 조직을 얘기합니다. 민간 조직의 활동을 중시하는 것이 이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됨으로써 범죄 타겟이 되는 사람을 이웃들이 나서서 이웃들이 나서서 민간 조직을 만들고 그 민간 조직들이 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웃 주민들이 소외에 빠지지 않도록 개입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 지트버 문골, 그래서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은 트로야노비치 버케로, 네,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골드슈타인이고요. 자,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을 보시면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여기서 새로운 관계가 이제 협력 관계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조직적인 전략이고 원리를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범죄를 때려잡는 그런 것으로는 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때려잡는 중심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어떻게 지역 사회와 경찰이 협력관계, 새로운 관계,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지역 중심 경찰 활동을 통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문제 해결 그리고 일선 경찰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 좁은 대평이에요. 좁은 대평. 그래서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좁은 대평, 좁은 대평, 조사 분석 대응 평가. 그리고 일선 경찰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에게 문제 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도 제공을 해서 일선 경찰이 능동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이웃지향 경찰 활동은 소외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소외된 주민이 있으면 그 소외된 주민이 결국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외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소외를 누가 해결해? 이웃들이, 지역 조직, 민간 조직, 이웃들이 나서서 민간 조직을 만들고 그 민간 조직들이 스스로 치안 활동, 이 민간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외된 이웃들을 소외를 해결함으로써 결국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역에서 범죄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가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통제, 공식적 사회통제 말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그냥 인간관계에 의한 사회통제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의한 사회통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범죄의 타겟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2번 지역 조직은, 여기서 지역 조직은 민간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민간 조직, 지역 조직은 경찰관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공식적인 민간 순찰. 즉 우리 일선에 있는 뭐 민간 기동 순찰 때 시민 경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 일환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지역 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즉 치안 관련된 정보를 누가? 지역 조직, 민간 조직들이 치안에 관심이 있는 민간 조직을 결성해서 그 지역 조직들이
이웃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범죄 타겟이 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민간 중심이 돼서, 민간들이 더 굉장히 지역 사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민간 순찰을 실시하고 또 이웃들한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범죄로부터 범죄를 예방,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입니다. 자, 지역경찰의 근무 종류를 보시면 지역경찰의 근무 종류, 이게 행상순경 대기예요. 행상순경 대기. 이 중에서 행정근무하고 상황근무 위에 두 개, 이걸 특히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상순경 대기 중에서 행정근무는 우리 관리반이에요. 관리반. 나머지가 다 순찰팀입니다. 그래서 순찰팀 나머지 중에서 상황근무. 왜냐면 순찰팀이 밖에 나가서 순찰근무도 하지만 순찰팀이 남는 인원을 가지고 손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손해 근무가 상황 근무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반 근무, 행정 근무하고 그다음에 순찰팀의 손해 상황 근무하고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 표현을 따 보니까 이 행정 근무는 위에서부터 문예부고요. 그다음에 상황 근무는 저 4번 밑에서부터 중요 신작입니다. 그래서 행정 근무가 문예부, 상황 근무가 중요 신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 행정근무 1번하고 상황근무 2번, 그 다음에 행정근무 2번하고 상황근무 1번,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행정근무 1번하고 상황근무 2번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행정근무 2번하고 상황근무 1번하고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근무 1번이 문서의 접수 및 처리, 관리반이 해야지. 문서가 어디서 오죠? 경찰서에서 오잖아요. 경찰서에서 오는 문서 처리하라고 관리반 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행정근무, 관리반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근무 2번을 보시면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이게 뭐죠? 우리 지구대 파출소 계시면 우리 신고를 저 112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대 파출소 전화번호로 직접 신고하시고, 그 일반 전화, 지구대 파출소 일반 전화로 직접 신고하시고, 또 지구대 파출소 방문해서 신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 그건 사건 신고잖아요. 관리반이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관리반은 경찰서 상대로 경찰서 문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또 지구대 파출소 행정근무, 서무 근무를 하는 것이 관리반이잖아요. 그래서 사건 관련된 것은 손해근무자가 해야지. 손해근무자. 순찰팀의 손해근무자. 그게 상황근무입니다. 상황근무. 그래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순찰팀의 상황근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행정근무 2번을 보시면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관리반이 해야지. 이거 어디서 타와? 시설 장비 어디서 타와요? 경찰서에서 타오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관리반 놔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 이 지구대 파출소 서무 업무, 지구대 파출소 행정 업무, 서무 업무를 관리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근무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 상근무 1번을 보시면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그러니까 시설 장비의 관리는 관리반이지만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시설 장비 사용할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상황근무죠, 상황근무. 이 순찰팀의 상황근무에서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보시고, 거기 순찰근무를 보시면 세 번째 순찰근무 2번을 보시면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된다. 112 순찰근무가 뭐죠? 순찰차 근무죠. 112 순찰이 순찰차 순찰이죠. 순찰차 혼자 타고 다니다가 순찰차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12 순찰근무, 순찰차 근무, 이것은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또 야간 순찰도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왜냐? 야간에 혼자 돌다가 칼 맞죠. 위험하기 때문에 야간 순찰도 역시 2인 이상,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 또 경계근무 2번을 보시면 경계근무도 반드시 2인 이상. 왜냐? 경계근무라는 것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근무거든요. 그래서 경계근무도 반드시 2인 이상입니다. 자, 대기근무를 보시면 대기근무 2번에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근무가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는 근무가 대기근무입니다. 그러나 무전기 끼고, 아니 뭐 쉬게 하면서 무전기까지 청취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래. 여러분, 대기근무는 월급을 계산해 주는 근무예요. 그래서
휴게 근무는 이 근무 시간에서 빼는 근무입니다. 근데 대기 근무는 월급을 계산해 주는 근무이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전기 청취하면서 10분 내 출동 가능한. 원래 우리 신고 출동을 몇 분 내로 하죠? 뭐 어디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인 목표로 5분 이내 출동률을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5분 내 출동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 대기 근무는 눈을 감고 있을 수, 가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근무이기 때문에 대기 근무는 똑같이 5분 내 출동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긴 1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비업의 종류가 시신호송 특기예요. 시신호송 특기. 그래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표현이 뭐 어렵지는 않은데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시설경비를 보시면 시설 및 장소에서의 경비가 시설경비죠. 그래서 시설 및 장소 외에서의 하면 아니겠죠. 이게 이제 말도 안 되고 뭐 넌센스 같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기계경비 때문에 기계경비에 뭐뭐 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계경비에. 응?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그래서 여기 시설경비도 그 외에를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이 기계경비에 있는 그 문구를 넣어서. 그래서 시설경비가 시설경비가 시설 및 장소에서 하니까 시설경비지 시설 장소 외에서 하면 시설경비가 아니겠죠. 그래서 시설경비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그러니까 시설 및 장소에서의가 맞고 시설 및 장소 외에서야 하면 이제 틀린 것이고요. 자, 호송경비는 호송 중의 경비죠. 그래서 운반 중에 있는입니다. 그래서 뭐 운반을 완료한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운반을 완료하면 호송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호송 경비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호송 경비는 운반 중에 있는 이 맞고요. 자, 핵심이 저 기계경비예요. 기계경비가. 자, 기계경비가 뭐죠? 그 S1, 세컴, S1이 운영하는 세컴, S1은 이제 회사 이름이고 그 서비스 이름이 세컴이죠. 자, 그리고 KT 텔레캅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 민간 경비, 이 기계경비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죠? 그 신청한 사무소나 집에 와서 뭐 CCTV도 설치해주고 뭐 금액에 따라서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뭐 CCTV도 설치해주고 비상벨도 설치해주고 뭐 감지 센서도 설치해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 비상벨이나 센서에 의해서 감지된 것을 어디에서 받죠? 관제센터에서 받죠. 관제센터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순찰 중인 그 순찰차한테 자체 순찰차한테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제 시설은 경비 대상 시설, 즉 가입 장소 외에 있지. 당연히 도시별로 하나 정도 있는 것이 관제 시설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이게 이제 비상벨이나 센서나 뭐 CCTV나 이런 것들이고 거기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 그러죠? 관제 시설은 경비 대상 시설 외에 있지. 당연히 도시별로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외에를 저 앞쪽에다 넣는다든가 또는 다른 경비에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틀립니다. 그러니까 관제 시설만 경비 대상 시설 외에 있는 거죠. 도시별로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경비 대상 시설 가입한 시설에 바깥에 있지. 당연히 이 경비 대상 시설에 관제 시설이 있으면 관제 시설이 한 도시마다 뭐 수만 개씩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을 꼬아서 내니까 자, 관제 시설이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입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특수경비는 공항 등인데 거기에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도 여기 특수경비가 배치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집단 민원 현장이 나옵니다. 이제 경비업법에 집단 민원 현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집단 민원 현장은 아무래도 경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집단 민원 현장을 규정한 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이 경비 업체들이 조금 더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더 만들어 놔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충돌을 줄여주려고 이제 하는 것이 이 집단 민원 현장을 정의해 놓은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단 민원 현장의 개념이 노정부 백주 시대예요.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 예시 사항들이 노정부 백주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가 시위 장소가 아니고요. 시설물 설치 민원 장소입니다. 예컨대 뭐 쓰레기 소각장 설치한다 그러면 막 주민들 벌떼처럼 달려와서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시설물 설치 민원 장소. 이 시가 집회 시위 장소, 시위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경비업법에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로 집회 시위 장소는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로 집회 시위 장소는 안 넣어놨기 때문에 집단 민원 현장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 집단 민원 현장이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가운데서 특히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힐 수 있는 장소를 뽑아서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위 장소가 애시당초 경비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집단 민원 현장에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 시위 장소를 넣어 놓으면 집회 시위가 발생할 때 그 시설주나 이런 사람들이 경비 업체 배치시켜 가지고 집회 시위를 이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경비업법에서 이 집회 시위 장소는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로 안 해놨어요. 집회 시위 장소는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 장소 말고 다른 장소로 경비원을 배치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만 시위를 해. 그러면 이제 뭐 시설 보호처에서 뭐 대치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명목적으로 이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집회 시위 장소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에도 집회 시위 장소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집단 민원 현장을 왜 정의를 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사실상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꼭 집단 민원 현장은 주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경비원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 줘서 준수사항을 더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고 집단 민원 현장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사항 주민들하고 충돌하지 못하도록 규제사항을 둔 것이 이제 그 아래입니다. 자,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 지도사를 선임하고 끝에 지도 감독하게 해야 한다. 즉 경비 지도사를 선임해서 경비 지도사가 이제 관리 감독하면 지도 감독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충돌이 덜 일어나겠죠. 충돌은 덜 일어나고 더 준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경비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규제를 뒀고요. 또 두 번째,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안 되고 도급해야 한다.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해야 된다. 도급이 뭐냐면 계약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직접 고용하면 그 시설의 장이 경비원들의 사장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경비원들이 그 사장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막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 두드려 팰 수 있으니까 꼭 막 구사대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경비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 경비업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한 달이 건너가는 것이고 그 경비원들의 사장은 경비업체 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시설물의 장이 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시설물의 장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행동하지 않겠죠. 자,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 민원 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했으면 괜찮다. 그때는 직접 고용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진작부터 고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대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거기 1번을 보시면 자,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고요. 그래서 경비업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고요. 자, 2번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어야 하고 또 시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허가 유효기간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에요. 그래서 법인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시도청장 법인까지 만들어야 되고 또 시도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허가를 받으면 5년 정도는 좀 영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아래 풍속영업의 종류를 볼게요. 자, 풍속영업의 종류가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입니다. 노비 숙모기 무도게임 유단. 그래서 자, 노비 숙모기가 뭐냐면 노래방, 비디오방, 노래 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 실업. 노래 연습장업이 노래방이고 비디오물 감상 실업이 비디오방이죠. 그래서 노래방, 비디오방. 그다음에 숙모기,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그다음에 무도학원, 무도장업. 이게 무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걸 얘기합니다. 뭐 지르박, 차차차, 탱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배우는 학원이나 그다음에 춤추는 장소. 그다음에 게임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그다음에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이렇게가 풍속 영업이에요. 플러스해서 그 2번은 이것을 성적 서비스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리꾸리한 업소들, 신종 야리꾸리한 업소들, 그래서 뭐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뭐 대딸방, 전립선 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이렇게 좀 딱 봐도 그냥 야리꾸리한 거, 이것은 풍속영업에 포함됩니다. 그 아래 풍속영업이 아닌 경우가 꼭 풍속영업일 것 같은데 아닌 경우, 그래서 노비숙목이 무도게임 유단을 꼭 외워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거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다방, 티켓다방, 그 다음에 호소카, 호프소주방 카페. 여기서 말하는 카페는 차를 파는 카페가 아니라 우리 어디 뒷골목 이렇게 가보면 뭐 블랙로즈, 노란 장미, 뭐 물망초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장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술집, 허름한 술집, 그런 데를 이 카페라고 합니다. 술을 위주로 판매하는. 그래서 다방, 티켓다방, 호소카가 꼭 풍속영업일 것 같은데 풍속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왜냐? 노비숙목이 무도게임 유단에 안 들어가니까. 노비숙목이 무도게임 유단 말고 풍속영업소인 것은 완전 딱 보면 완전히 야리꾸리한 것들, 그것만 이제 풍속영업이거든요. 자,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자, 오른쪽 와주시면 이 풍속영업법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풍속영업소, 노비숙목이 무도게임 유단에서 일정한 사항을 금지시키고 그 금지 사항을 하면 처벌하는 법률이 풍속영업법이에요. 그래서 뭘 금지시키냐? 음성사입니다. 음성사. 음성적인 일. 풍속이라는 것이 전에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좋은 풍속 말고 나쁜 풍속, 음성적으로 전에 내려오는 것들을 규제하고 단속하려는 것이 풍속영업법인데, 여기서 규제 사항이 뭐야? 음성적인 일, 음성사. 그래서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입니다. 풍속영업법이 뭐예요? 음란, 성매매, 풍속영업소에서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률이 풍속영업법입니다. 그래서 음성사,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인데 처벌 형량까지 알아주십시오. 뭐냐면 이 2, 3, 4는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예요. 근데 1번 성매매 알선 등 행위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예요. 벌금이 1,000만 원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음란의 끝판왕이 성매매잖아요. 그래서 풍속영업법에서 음성사인데 음란의 끝판왕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성매매만큼은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래봐야 꼴랑 1,000만 원 더 가는 것이지. 어쨌든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의 가장 강하게 3년 이하 3천만 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나머지는 3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자, 음악산업법이 이제 노래방 관할하는 음악산업법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음악산업법이라고 하는데, 음악산업법 나이 연령, 청소년 연령이 18세 미만이에요. 18세 미만. 그래서 우리 그 유사한 업종, 즉 우리 경찰 대상업소죠. 자, 노래방,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또 비디오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 게임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청소년이 18세 미만이에요. 또 고등학생 포함하고요. 그러니까 18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노래 연습장 청소년 출입 시간이, 노래 연습장 청소년 출입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다만 청소년실을 두고 있으면 일정한 시간 안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데 그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예요. 이게 다른 법률에서도 청소년 시간 제한을 걸어 놓으면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면 안 외워져.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9 to 10, 9 to 10. 이게 다 거의 공통이에요. 청소년 출입 제한 시켜놓고 시간 제한 걸면
9 to 10입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9 to 10. 자, 그래 경범죄 처벌법 볼게요. 자,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 처벌법 이 경범죄 처벌법 안에서 이 범칙자에 해당하면 범칙금을 부과하죠. 형벌 대신 형벌 대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범죄 처벌법 안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대상이 하나가 범칙자 제외사유고 하나는 통고처분 제외사유예요. 그래서 1번 범칙자 제외사유는 범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발부할 수 없어요. 왜냐? 범칙금을 발부하려면 범칙자가 범칙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칙자는 범칙 행위를 한 사람이 범칙자야. 근데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사유를 규정해놨어요. 그것이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상구피 18입니다. 그리고 2번 통고처분 제외사유는 비록 범칙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이 주거입니다. 주거. 그래서 자,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범칙자 제외사유 상구피 18은 범칙자 제외사유이기 때문에 즉 범칙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고처분 발할 수 없고요. 범칙금 발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거는 비록 범칙자에 해당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범칙금 발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칙자에 해당하지만 통고처분 제외사유이기 때문에 통고처분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사유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1번은 범칙자가 아니 상구피 18 범칙자가 아니니까 범칙금 발부할 수 없고 2번은 범칙자이더라도 이 통고처분 제외사유에 해당해서 이 범칙금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도교법에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상구피 18 주거고 도교법에서는 면허신사 주거달입니다. 면허신사 주거달. 면허신사가 범칙자 제외사유. 범칙자가 아닌 거죠. 근데 주거달은 범칙자이지만 통고처분 발부할 수 없는 사유예요. 그래서 자, 경범죄법의 상구피 18 주거가 상구피 18 상습범, 그다음에 구류 처분하는 것이 적당한 사람, 그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이 사람들은 범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발부 못 하고요. 그다음에 통고처분 제외사유. 비록 범칙자더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주거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자, 도교법에서는 면허신사 주거달이죠. 그래서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면허신사, 이것은 범칙자 제외사유이기 때문에 통고처분 발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거달은 주소가 확실치 않은 사람, 그 다음에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이것은 이제 아까 이쪽이랑 똑같고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추가로 넣어서 이 사람들은 비록 범칙자에 해당하더라도 통고처분 발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범칙자 제외사유 또 통고처분 제외사유 여기 해당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냥 봐주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다 즉심으로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즉심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 아래 경범죄 처벌 조항을 보시면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가 있어요. 근데 10만원 이하는 40개 조항이 있고 20만원 이하는 4개, 60만원 이하는 2개입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이것만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외우면 방광암출 주거예요. 그래서 방광암이 나타나면 돌아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방광암출 주거입니다. 방광암출 주거. 그래서 방광암출이 업무방해, 그 다음에 거짓 광고, 암표 출판물 부당게재, 그 다음에 60만원 이하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잠깐 마셨어요. 자, 60만원 이하가 주거입니다. 주거. 그래서 주거가 그냥 주치소란이 아니에요. 그냥 주치소란은 10만원 이하짜리고 관공서 주치소란이 60만원 이하고 또 거짓신고가 6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경범죄 처벌법 안에서 60만원 이하짜리가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6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현행범 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 경미범죄 특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범죄 특칙 50만원 이하 벌
50만 원 이하 벌구과에 해당하면 이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또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공서 주치소란과 거짓 신고는 60만 원 이하. 그래서 다액이 5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또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관공서 주치소란 거짓 신고는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사항들 다 엄청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 범칙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발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범죄처벌법 전체가 다 범칙 행위가 아니라 범칙 행위는 1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이것만 범칙 행위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이하 저 관공서 주치소란하고 거짓 신고는 범칙금 발부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경범죄처벌법 안에 있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이 관공서 주치소란과 거짓 신고는 범칙금 발부하는 것이 통고처분이거든요. 범칙금 발부하는 것이 통고처분인데 통고처분 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당구장이 10일 이내 납부해야 돼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그래서 우리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사시선정범이죠.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들 사시선정범의 맨 마지막 범이 범칙금 추가 납부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해야 돼요. 근데 직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직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되고 또 직결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 내역서를 제출하면 직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고 이 2차 납부 기간까지 이제 지났는데 100분의 50을 납부하면 이 즉심 청구해서는 안 되고요. 즉심을 청구했는데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선고 전까지만 그러면 청구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 아래 이 범칙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분할 납부는 불가합니다. 왜냐 범칙금은 20만 원 이하 이 사항밖에 그러니까 몇만 원 안 하기 때문에 2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해요. 이게 이제 과태료랑 비교되는 것이죠.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과태료 분할 납부제도 있어요? 있죠. 범칙금은 분할 납부제도 없고 과태료는 분할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과태료는 엄청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청탁금지법 과태료만 해도 3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막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 제도가 있어요. 징수, 유예 등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페이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볼게요. 자, 즉결심판법 범칙금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범칙금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죠. 자, 즉결심판 대상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고형 기준이에요. 법정형이 아니고 이제 법정형이라고 한다면 즉심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죠. 선고형입니다. 선고형. 그래서 20만 원 이하 벌, 구, 과를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면 다 즉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범죄에 좀 심각한 사항이 아닌 단순한 사항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절도, 가벼운 폭행 다 이 즉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기 때문에요. 법정형이라고 한다면 즉심 청구할 수 있는 형이 20만 원 이하로 규정된 범죄가 뭐 거의 좀 드물지 않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선고형이 2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은 많죠. 그래서 가벼운 절도, 뭐 가벼운 폭행 이런 것들을 즉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는 법정에서 해야 되고요. 다만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왜냐? 이 즉심은
기소권자가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그래서 이 저기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려고 아니 청구권자도 경찰서장인데 장소도 경찰서에서 해. 경찰관서에서 해. 정말 너무 주눅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3번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입니다. 이 정식재판 청구 경찰서장이 중요한 행위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청구하려면 그래서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청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해도 안 해도 돼. 근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경찰서장한테 7일 내에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이 경찰서장은 무죄 면소 공소 기각의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경찰서장도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사한테. 그래서 경찰서장은 정식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소 기각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4번에 직결심판 청구에 기각하고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소 기각 당구장 표시의 공소 기각은 공소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가 공소 기각이고요. 그 아래 직결심판 청구의 기각 이것은 청구 기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아니 정식재판 청구할 중요 사건을 왜 즉심으로 청구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결심판 청구의 기각 청구 기각이 떨어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돼요. 그래서 직결심판 청구의 기각을 보시면 판사는 사건이 직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직결심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 중요사건일 때에는 결정으로 직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청구 기각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검,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청구 기각은. 그래서 공소 기각하고 청구 기각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유치명령을 보시면 구류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주 우려 시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간은 선고 기간을 초과하면 안 되겠죠. 선고 기간 내에서. 자, 그리고 즉 여기다 적어놓지 않았지만 즉심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공소장 일본주의가 뭐죠? 자, 기소를 할 때는 딱 기소장, 즉 공소장 한 장만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사실은 공소장 한 장주의죠.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고 증거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물하고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판사한테 선입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증거물, 증거 서류는 나중에 공판 단계에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랑 검사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공판정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인데 이 즉심은 경찰서장이 즉심 청구할 때부터 증거 서류하고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 한 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물, 증거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공소장 한 장주의,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